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 공부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거 공부했는지 복습을 한번 하고 가야겠죠. 시 전체적인 거 이거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다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좀 강조해서 얘기해 줬던 것은 시가 있다는 거는 시라는 작품은 뭔가 시를 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시를 이해하는데 한 50%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시적 상황, 정서, 태도 이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하면 시를 아주 잘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시의 시적 화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자가 표면에 드러날 수 있다고 했었죠. 표면에 드러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나, 우리 같은 말이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알아두라고 했었고요. 시적 대상은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시적 상황이라는 건 시 속에서 그럼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그냥 배경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 속에서의 상황을 파악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시는 그런데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건을 자세하게 서술하기보다도 시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정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시를 서정갈래다라고 정서를 서술한다라고 또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정서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정서가 외로워, 그리워, 보고 싶어 뭐 이런 정서가 그냥 표면으로 언어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다. 그때는 좀 밑줄을 쳐줘라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었어요. 자, 정서를 똑같이 느끼는데도 슬프다. 하지만 내가 극복하고 이뤄내야겠어 라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슬프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래 라고 좌절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시적 화자를 파악하고 시에서 어떤 것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 시 속에서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파악해라.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태도를 보이느냐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이 시 전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여러분 작은 부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부분이 정말 한 50%에 왜냐하면 시의 기본적인 이런 나머지의 방식들을 파악하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에 대한 내용의 이해를 여러분이 이 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런 정서를 노래하고 있어. 이 시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라는 시의 내용 파악을 해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책을 접할 때에도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무슨 얘기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를 통해서도 여러분 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주제 내용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잘 연습돼서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 가운데서도 그것들이 원활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이 수업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요거였어요. 자, 기억을 하시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난번보다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게 훨씬 쉽고요. 이거 그냥 되게 상식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는 자,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하고자 하는 말을 운율과 심상을 통해서 드러내요. 심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감각을 느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죠.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미각과 후각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감각을 주셔서 우리는 그 감각들로 이 대상이 이런 거구나라고 파악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그 표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면 시각적 심상을 이용해서 말한다면 그 사람 머리에 그것이 그려지
느껴질 거예요. 만약에 청각적 심상을 내가 활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 귀에 그게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촉각적인 심상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거친 우리 엄마의 손 이렇게 하면 거칠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험이 떠올려서 대상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시에서만 적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인들도 이 주제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주제를 표현해내는 것에 있어서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 심상, 청각 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감각적인 거 말고도 우리 안에 움직임이라는 게 뭔지 동적이다, 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게 될 거라는 거.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났을 때 여러분이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잘 머릿속에 익히고 계시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 내용 본격적으로 페이지가 더 넘겨졌네요. 자, 이미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지라는 것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감각에 의하여. 자, 이 감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각에는 시각이 뭔지 모르지 않죠?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 감각에 의해서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각에 의해서 획득한 현상,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 감각적인 것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낼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되게 좋게 느껴져. 또 어떤 부정적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기 있는 말풍선에 있는 얘기들이 너무 쉽게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제가 또 이것을 선택하기도 했거든요. 요 말풍선에 여기는 되게 다른 책들하고 비슷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선생님의 말글로 해서 요 부분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정말 많은 시들을 만나게 될 텐데, 시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시를 만날 때, 시 공부할 때 우리가 꼭 만나게 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이미지는 다시 말하자면, 감각, 심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심상이라고 하냐면, 이 심자가 뭘까요? 마음 심자예요, 여러분. 마음 심자예요. 마음 심자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 심자를 썼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마음 심자 이렇게 쓰죠. 자, 마음 심자. 마음에 표현되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다른 말로 또 심상이라고도 한다.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형태. 시를 읽다 보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바로 우리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미지는 시를 읽는 우리의 뭐를 자극하냐면 상상력. 왜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배경 지식이 있거든요. 아기 언어를 하나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나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기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부드럽다, 달콤하다 뭐 이런 느낌이 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사용해서 화자가 처한 뭘까요?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시에 등장하는 대상을 또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미지가 뭔지 마음속에 또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다. 그래서 이 이미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적 화자의 상황 파악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시적 화자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생생하게 그 노래하는 대상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좋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읽다 보면, 야, 화자 이거 진짜 좋아하네. 이거 진짜 많이 칭찬하네. 이거 진짜 아끼는구나. 와, 진짜 이 상황을 엄청 만족해 하는구나. 특별히 그 옛날 시가들 보면 자연 속에서 너무 막 만족해하는 모습들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자연 즐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 바로 긍정적 이미지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 거, 플러스적 느낌을 지금 화자가 느끼고 노래하고 있는 것들. 자, 그것들이 바로 긍정적 이미지. 그러니까 긍정적 이미지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시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시인이 화자가 이거 엄청 좋아해, 플러스야. 야,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해서는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긍정적 이미지. 별로 안 좋게 얘기해. 마이너스야.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부정적 이미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고 단정하다. 옳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또 쉽게 잘 설명 나와 있는데요. 그 화자는 아까 긍정적인 거랑 반대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네. 이거 아까는 만족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네. 야, 이거 되게 싫어하는구나. 되게 안 좋게 보는구나. 라고 완전 마이너스적 느낌을 주고 있는 것들. 화자가 말하기를 이건 진짜 나쁘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네. 화자가 이것을 피하고 싶어 하네.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적 이미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용 파악을 우리가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정적 이미지는 쉽게 말해 나쁜 거, 화자가 싫어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둠이라는 시어가 나왔어요. 어둠이라는 시, 난 어둠 너무 싫어해. 난 깜깜한 거 너무 싫어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시 속에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어둠인데 보니까 상황이 박쥐야. 화자가 박쥐야. 그럼 박쥐한테 어둠은 긍정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 고정관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이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판단할 때는 시 속에 있는 시적 상황, 그리고 자, 기억하세요. 시적 상황, 그리고 그 시 속에서 그 시어에 대한 서술어 설명하고 있는 거. 만약에 80점이라는 시어가 나왔어요. 드디어 받게 된 80점이 너무 나를 기쁘게 한다. 80점이 나를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한다는 거니까 그 뒤에 서술해주는 말들을 봤을 때 80점은 뭐예요? 플러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수식어를 아까 볼까요? 내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80점. 이렇게 하면 서술어를 봤을 때 이 80점은 플러스구나. 근데 똑같이 80점이라는 시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80점 나를 울게 한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마이너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80점 나를 슬프게 하는 80점 이렇게 수식어가 붙었다면 그거는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고정적인 내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 속의 상황과 그 앞뒤를 꾸며주는 말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이 시어를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안 좋게 느껴져. 이렇게 자,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시 한 편이 나왔어요.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한 편이 나왔어요. 자, 제목부터 보라고 했어요. 시는 항상 제목을 보면서 대장간이 유혹을 해. 대장간 유혹이면 대장간이 유혹하면 대장간이 뭔가 안 좋은 건가? 대장간 유혹이라는 거는 그쪽으로 약간 마음이 쏠린다는 건데 그럼 그쪽 아무튼 뭐 대장간으로 마음이 쏠린다는 걸까? 이런 제목을 보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아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자, 이 사람이 막 한꺼번에 싸게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거 얘기해요? 기성품들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하나 만드는 수공예 뭐 이런 물건들이 아니라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는 대량 생산하는 것들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막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뭐 플라스틱 뭐 일회용 용기 같은 것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처럼 느껴질 때 이 사람은 자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뛰어내리고 싶다.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시어 자체가 뭔가 마구 쓴다.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그래서 플라스틱 물건이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 같아요, 부정적 같아요, 여러분?
그쵸? 요거 약간 마이너스적이야. 그쵸? 부정적 시어로, 부정적 이미지로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왜냐면 또 이렇게 느껴지면 나는 너무 싫대. 너무 싫어가지고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대.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공부했던 개념 하나 또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나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표면에 드러난 화자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일단은 우리 긍정적 시어,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찾자고 했는데 일단 플라스틱 물건처럼 이거는 자 제가 그 아래로 세모로 표시를 할게요. 플라스틱 물건 이거는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전체 상황을 봐도 그렇고 얘를 서술해주고 있는 말들을 봐도 그렇고 자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털보네 대장간은 완전 플러스적인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찾아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뒤에를 더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현대 아파트는 요거 마이너스적으로 볼 수 있어요. 뒤에 쭉 읽다 보면 털보네 대장간이 완전 플러스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서면서 어떻게 돼서 털보네 대장간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 못 찾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별이고 숫돌에 가라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이거 뭐 모루, 시우새 여기 밑에 다 나오긴 했는데 이런 거 몰라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자, 아무튼 엄청 풀무질도 몰라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 다 풀무불 들어봐서 알기는 알죠? 그래서 엄청 뜨거운 불 속에서 자 시우새 뭐예요? 단단하게 만든 쇠붙이 불에 달구어서 자 모루 위에서 별이고 모루 뭐예요? 두드리는 거래요. 달군 쇠를. 자 그러니까 이거 다 무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장간에서 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퍼런 무쇠낫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털분의 대장간 찾아가고 싶은 이유를 알겠네. 일회용품처럼, 그런 플라스틱 일회용품처럼 막 대량 생산돼서 찍혀져 나오는 그런 플라스틱처럼 그거는 완전 마이너스였고 자, 그때 여기 어딜 가고 싶어? 털분의 대장간을 가. 이거 완전 플러스적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플러스라고 쓴 거예요. 자, 플러스적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긍정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왜요? 이거 너무 싫어서 나기는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자, 시퍼런 무쇠낫으로 그냥 플라스틱 물건처럼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시퍼런 무쇠낫 정말 이거 만드느라고 더 오래 걸리기도 했을 거고 여러 과정 연단의 과정을 더 많이 겪게 됐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땀 흘리며 하나하나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홈이 되어서 자, 이 꼬부랑 홈이가 바로 뭐예요? 시퍼런 이 무쇠낫이니까 똑같이 긍정적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려있는 이런 게 되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막 대량 생산돼서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정말 더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더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과정이 더 힘들지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이게 더 의미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내용 파악해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긍정적 이미지의 시어, 부정적 이미지의 시어 여러분 알겠죠? 긍정적 이미지는 뭐예요? 털분의 대장간, 시퍼런 무쇠나 꼬부랑 호미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적 이미지는 플라스틱 물건, 뭐 현대 아파트 요런 것들을 이렇게 밑줄 쳐놓고 자, 이 중에서 플러스적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의미의 성격이 다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자, 죄송해요, 여러분. 문제 먼저 봐야 돼요. 문제 먼저. 항상 여러분 해야 될 거 뭐냐면, 자, 문제를 먼저 봐요. 보기가 있으면 보기를 또 먼저 봐주시면 좋고요. 자, 독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정서가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이미지들 중에서 아마 긍정적 이미지들이 쫙 있고, 그 중에 부정적 이미지가 하나 있든지, 부정적 이미지들이 쫙 있고, 그 중에 긍정적 이미지가 하나 있든지, 뭐 그런 식일 거예요. 검정고시 시험에서 진짜 그 정도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파악만 잘해주셔도 이게 긍정적 이미지인지 부정적 이미지인지 요것들을 여러분 잘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에 대한 감상, 시 내용 파악을 잘 할 수 있니? 근데 요게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를 잘 파악해내는 것만으로도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왔구나 생각하시고 시로 가는데 시로 갔을 때 항상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제목,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자, 풀벌레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의 뭐를 생각한다? 작은 귀를 생각한다. 풀벌레들 소리, 풀벌레들의 작은 귀, 어떤 소리를 생각하나? 이 풀벌레들의 작은 소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시에서는 이렇게 뭔가 소외되고 연약하고 이런 걸 생각한다면 플러스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작은 거 하나가 소중한 건데 정말 그런 거를 보지 못했네. 소외된 이웃을 돌보지 못했네. 보통 시 속에서는 그렇게 아주 올바른 이야기들, 정말 그 하나님 말씀하신 이웃사랑에 아주 조응되는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그 주제가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거 플러스의 확률이 높겠다 정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텔레비전을 끄자. 자, 상황이네요.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안 가득 들어온다. 자, 풀벌레 소리. 텔레비전을 껐어. 그랬더니 풀벌레 소리가 확 들어온대요.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화나다. 자, 어둠 속에서 이걸 듣는데 벌레 소리도 화나다. 화나다 뭔가 좀 시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고 풀벌레 소리는 청각적. 근데 가득 들어온다. 청각적 이미지인데 그 청각적 이미지를 약간 시각화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별빛이 묻어서 더 낭낭하게 들린다. 자, 별빛이 묻었대 소리에.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해내고 있죠. 자, 요 모든 것들이 지금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떠오르죠? 요런 것들이 다 심상입니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아, 큰 울음 소리 사이에 작은 소리도 있다고 하네요.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작은 소리를 생각한다. 뭔가 지금 플러스석 같아요. 자, 이것도 플러스석 같아요. 자,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 이 작은 소림들을 여린 마음이라고 그 작은 있긴 있는데 정말 다른 큰 거에 물려서 작은 소리들, 요런 것들을 되게 그 뭔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뭐 요런 것들을 좀 예쁘게 좀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기. 발 뒤꿈치 굳은 살 먹여서 두꺼워진 그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 내 귀에 이게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 소리는 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 같아요. 자, 왜 인지하지 못했는데 밑에 나와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이게 나를 두껍게 채워서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아까 처음 시작하고 또 조금 조응되는 부분이 있네요. 처음도 텔레비전을 끄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TV나 이런 거에 집중하는 동안 자, 그 울음소리들 수없이 너에게로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서 되돌아갔을 것이다. 아마 그 소리들은 그때도 여전히 그 자연에 있는 여러 생명체들의 소리는 여전히 나한테 왔었을 텐데 근데 내가 그것들을 TV에 집중하고 그런 거에 다른 거에 집중하는 동안 그것들은 다 그냥 되돌아갔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 공기를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벌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그 소리들이 들어와서 환해진다는 거니까 그 소리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자, 뭔가 그 소리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플러스적인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시 상황을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 여린 마음도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플러스. 그리고 마음에 그 소리들이 들어와서 환해지는 것도 플러스예요. 근데 그 소리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미음해야 하는 것들을 지금 이 브라운관이 뿜어내는 소리를 듣는 동안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부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거를 완전 플러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서 요것들을 생각 못하게 하는 것이 이 텔레비전이라든지 이 브라운관이 뿜어낸 요 같은 얘기죠. 요것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답 1번 정답 바로 나와버려요. 뭡니까? 자, 바로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억니 1, 2, 3 5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긍정적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위시에 대한 감상 한번 봅시다. 자, 어린 시절의 소중함, 어린 시절 나왔어요, 여기에? 안 나왔어요. 그쵸?
풀벌레 소리 뭐 이게 뭐 어린 시절 내가 듣던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어린 시절 안 나왔으니까 요거가 안 돼서 자 요거 노가 되고요. 자 곤충들의 독특한 소통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어. 과학 시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과학 시간 아니라도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되는데 여기는 소통 방식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현대인이 그쵸. 이제 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 매체가 발달했거든요. 이 현대인들이 그러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작은 것, 여기는 여린 마음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작은 것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 예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음에 여유가 없을수록 휴식과 놀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뭐 지금 여기서 휴식과 놀이의 중요성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가 되겠죠. 자, 바쁘다는 핑계로 사회 문제에 무관심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어. 자, 근데 뭐 여기서 바쁘다는 핑계 뭐 됐다는 거 사회 문제 뭐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no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문제들처럼 지금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문제들 시험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시 전체 내용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파악해낼 수 있으면 시 전체 내용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감각적 이미지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에서 우리에겐 감각들이 있거든요. 눈, 코, 귀, 혀, 살갗을 통해서 어떤 자극을 알아차리는 거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 소리 이것들은 청각적 귀로 소리를 듣는 거 뭐 칙칙폭폭 소리 뭐 이런 것들 뭐 의성어들도 다 요 청각적 이미지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의성어가 뭐예요? 소리를 흉내는 말이니까요. 의태어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겠죠. 뭐 구불구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그 의태어가 뭐예요, 여러분? 의태어, 의성어 모르는 친구 있더라고요. 자, 의성어라고 하면 소리를 흉내낸 것이 의성어예요. 칙칙폭폭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의태어라는 것은 그 모양을 이게 그 모양 태자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흉내낸 말, 뭐 구불구불 같은 거요.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귀로 듣는 뭐 어디서 나는 개 짖는 소리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건 청각적 이미지겠고 또 빨간 사과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눈으로 이제 그 빨간이라는 건 색채 같은 거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환하다 아까 나왔던 그런 것들도 다 시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각적 이미지라는 건 어떤 냄새를 얘기할 때 후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달콤하다, 맵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미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촉각적 이미지 부드럽다 뭐 거칠거칠하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촉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각적 이미지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잘 파악해 두세요.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나왔던 개념이죠. 공감각적 이미지 뭡니까? 감각을 전이시키는 거예요. 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키는 것이 바로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 보면 이거는 소리야. 소리인데 이 소리를 빨간 소리라고 했어 만약에. 자 그러면 빨간 우는 소리라고 했어요. 우는 소리. 자, 우는 소리 이거는 청각이에요. 그쵸? 그런데 너무 슬프게 느껴져서 막 이거를 빨갛다고 앞에 이런 말을 붙였어. 이건 시각이야. 그쵸? 그러면 이거는 청각인데 청각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청각의 시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원래 감각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만약에 뭐 누런 발냄새라고 한다면 발냄새는 분명히 뭐예요, 여러분? 발냄새라는 건 분명히 후각이에요. 근데 이 후각을 누런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발냄새가 이렇게 꼬린내가 약간 누런 색깔을 피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후각을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후각을 뭘로 바꾼 거예요? 후각의 시각화를 시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바로 감각을 전이시킨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차갑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차갑다 촉각적이에요? 달콤하다 미각적이에요? 공감각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이거는 차갑고 달콤하다 그냥 나열이지. 이거는 여기는 발냄새를 어떻게 얘로 바꿔버렸잖아요. 누렇다라고 시각화를 보이는 것처럼 말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옮겨져야 돼. 이건 그냥 나열이에요. 이런 거를 복합감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금빛 게으른 울음을 보면요. 울음은 반드시 청각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금빛이다. 그래서 울음이라는 이거 시인데요. 시 전체적으로 뭐 노을이 지는 거기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이제 뭐 소의 울음소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금빛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각적 이미지가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 된다.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감각이 이건데 이거를 더 잘 표현하고 싶어서 그 상황에 맞게 더 잘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른 감각을 하나 붙여서 표현해서 이렇게 옮겨지는 거. 그게 바로 그 공간감적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접동, 아우레비, 적동 이거는 새가 우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유명한 시어라서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같은 거는 접동새의 우는 소리 를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자, 배추님 같은 발소리. 자, 발소리 타박타박. 발소리는요, 여러분. 뭐 타박타박도 그렇고 이건 다 뭐예요? 청각이에요, 청각. 그쵸? 소리는 귀로 들어요. 그쵸? 근데 발소리가 배춧잎 같은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소리를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뭔가 시든 배춧잎같이 터덜터덜 오는 뭐 이런 느낌을 배춧잎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발소리라는 이 시 속에서의 느낌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청각을 뭘로 바꿨습니까? 청각의 시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한 뭐예요? 공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푸른 바다의 짭조름한 미역 냄새. 자, 미역 냄새예요. 미역 냄새. 그쵸? 근데 지금 푸른 수였네. 그러니까 공감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미역 짭조름한 미역 냄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냄새니까 후각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냥 푸른 바다 속에 있는 미역의 그런 냄새라고 얘기한 거니까 요거는 그냥 그 시각과 후각이 쓰였지만 전이시킨 게 없어요. 그냥 나열한 거라고 특징을 나열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아이스크림은 시각적인 모습도 있고요. 미각적인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촉각적인 느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냥 그것들을 나열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그러운 어마씨 그리움 솜씨의 향그러운 꽃지짐. 자, 이건 뭐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향그러운이라고 했으니까 자, 냄새가 좋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후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리기 뜨는 냄새. 자, 요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가지가 같이 쓰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3번이 복합감각이었죠. 감각 나열해 둔 거. 이것도 역시 소리니까 뭐예요? 청각이고 냄새니까 후각인데 이것도 그냥 나열해 놓은 거잖아요. 그쵸? 뭘 전이시킨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복합 감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이 서늘하게 느껴졌나 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서늘하다. 이거는 촉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나가던 구름이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자, 새빨간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를 보면서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고1 수준 시험지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노랗게 차오르는 배추 밭머리에 서서 생각하노니 죄송해요. 제가 항상 뭐부터 하자 했어요, 여러분? 제가 또 이게 지문이 먼저 나오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노랗게 차오르는 자, 처음 시작부터 뭐가 있습니까? 시각적 심상이 있네요. 자, 배추 밭머리에 서서
아이고 제목부터 봐야죠. 반머리에 서서요. 여기 좀 잘렸네요. 반머리에 서서. 반머리에 서서 뭘 하고 있을까? 반머리에 서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생각하고 이제 시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반머리에 서서 상황이에요. 그쵸? 시적 상황은 반머리에 서 있나 봐요. 근데 배추 속이 막 노랗게 차오르고 있나 봐요. 배추 안에 속에 보시면 노랗잖아요, 여러분. 근데 속이 꽉 잘 찬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서서 이제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생각을 한대요. 옛날에는 배추 꼬리도 맛이 있었나니 눈 덮인 속에서 찾아냈었나니 옛 생각을 하나 봐요. 그쵸? 하얗게 밑둥 드러내는 무반머리. 이번엔 아까는 배추반머리, 이번에는 무반머리네요. 무반머리에 서서 생각을 한대요. 옛날에는 무꼬리 발에 채웠었나니 아작아작 먹었었나니 옛 생각을 회상을 하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때요? 아주 요 1년과 2년의 통사 구조가 완전 비슷하죠. 맞죠? 뭐뭐 하게, 뭐뭐 하는, 어디에 서서, 생각하노니, 옛날에는 뭐 했었나니, 뭐뭐 했었었나니. 자, 여러분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문장 구조 반복된다, 통사 구조 반복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을 위해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달싹한 맛. 아까는 시각적 의미가들이 많이 쓰였는데 여기 뭐도 쓰였어요? 달싹한 맛이니까 맛이니까 미각적 그 이미지가 쓰였네요. 산모릉을 굽이도는 기적 소리에 떠나간 사람 얼굴도 스쳐가나니 설피피 껴가나니 풀무불빛에 이처럼 오늘은 조아리며 빌고 싶은 고야. 옛날을 생각하면서 무반머리에 서서 옛날에 먹었던 것도 생각하고 뭐 그린 사람들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정도로 여러분이 내용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김준태 강강술래 볼게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거 이렇게 다 한복 입고 막 이렇게 강강술래 하는 모습 떠오르네 라는 생각 정도 해주시고 시속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추석날 천리길 고향에 내려가 너무 늙어 앞도 잘 보지 못하는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린다. 뭐 이야기 너무 좋죠? 명절에 가가지고 할머니 손톱 발톱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할머니 손톱 발톱 좀 깎아드려 보세요. 자, 그 상황을 얘기하고요. 어느덧 산국화 냄새나는 팔순 할머니 80평생 행여 풀 여치 하나 밟을세라 안절부절 허리 굽혀 살아오신 할머니 손톱 발톱 깎아드린다 얘기해놓고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 하면 이미지가 여러분도 시골 가면 딱 그 시골에서 느껴지는 냄새 같은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근데 할머니 하면 이 할머니한테는 산국화 냄새가 난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추석날 천리길 고향에 내려가 할머니 손톱 발톱 깎아주면서 언제나 변함없는 대밭. 와, 이 대밭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냐면 언제나 변함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나 봐요.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그렇게 소중히 가꾸신 대밭이 죽으면 집안과 나라가 망한다고 가는 해마다 걸음 주고 오는 해마다 걸음 주며 죽순 하나 뽑지 못하게 하시던 할아버님. 이 할아버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할아버지였나 봐요. 할아버님의 흰 옷자락을 그리워하며 그 시절 도깨비들이 춤추던 대밭을 본다. 너무 늙어 앞도 잘 보지 못하는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면서 자, 요 이야기가 계속 어때요? 식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들도 보여지네요, 여러분. 강강술래 나는 논이 되고 싶었다. 강강술래 나는 밭이 되고 싶었다. 강강술래라는 소재를 이야기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정말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겨 오면서 그 풀려치 하나 밟을세라 이런 할머니의 그 모습을 또 회상을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 정도로만 여러분 파악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뭐부터 합니까? 시부터 봅니다. 그 문제부터 봅니다. 문제 중에서도 보기가 나와 있으면 보기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가와나는 이미지가 돋보이는 시입니다. 시에서 이미지는 대상에 대한 인상을 선명하게 하거나 정서를 환기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볼 시가 보지 않았는데 어떤 시라는 거 이미지가 돋보이는 시다. 근데 이미지가 하는 역할을 나왔어요. 인상을 선명하게 하거나 정서를 환기 뭐였어요? 환기 불러일으킨다. 그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불러일으킨다.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근데 그 가의 기억과 나의 니은의 이미지는 요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기억만의 어떤 의미가 있고 니은만의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공통되는 부분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요 시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우리 반머리에 서서였어요. 사실 지금 저는 다 시를 읽고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반머리에 서서 이거 읽고 요게 그 반머리에 서서 기억에 해당하는 그 달싹한 맛 이거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1번, 2번 선지를 바로 가서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달싹한 맛 했던 그 반머리에 서서 그 옛날 회상하던 그 시를 가지고 봤을 때 화자가 느끼고 있는 그리움, 그쵸? 보면 기적 소리에 떠나간 뭐 얼굴 사람도 스쳐 지나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오늘은 이마 조아리와 빌고 싶은 고향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그리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느끼고 있는 그리움을 뭘 통해서? 미각적 이미지, 미각적 옛날에 무 먹던 그 무 맛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신 이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주 좋은 예스의 선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화자는 지난날의 경험을 구체적인 감각을 통해, 그쵸? 무 맛있게 먹었던 거, 무밥머리에 서서 배추밥머리에 서서 이제 뭐 배추 찾아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쭉 했는데 그 무 먹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어떻게 구체적인 감각 어떤 감각?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생생하게 우리가 달싹한 맛 하면 우리도 그 맛이 느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예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인물에 대한 인상을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자, 요거 지금 두 군데 다 공통돼야 돼요. 그쵸? 두 군데 다 공통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거 맛이었으니까 미각이지 후각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노가 후각, 인물에 대한 인상은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낸다. 아유,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B는 여기죠. 만약에 이게 C였다면 요거는 X가 되는데 요 B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거는 뭘 보고 얘기해야 돼요? 삼국화 냄새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할머니에 대한 인상을 삼국화 냄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인상은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요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B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yes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진짜 C 공통적인 부분. 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그쵸? 옛 기억에 대한 정서,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정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yes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상황을 연결한다. 이렇게도 시를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달싹한 맛을 통해서 현재와 과거가 연결됩니까? 삼국화 냄새를 통해 연결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자, 다음 페이지 더 쉬워요, 여러분. 자,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 자, 요것들, 그냥 그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상승 이미지, 상승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상승, 뭐겠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 여기 뭐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말하는 게, 여기서 날아오르는 새, 당연히 상승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떠오르는 태양, 뭐, 당연히 상승 이미지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떠오르는, 자, 요거는 시각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날아오르는, 왜냐면 뭐 상승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자, 솟아나는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 이제 씌워보고 상승 이미지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하강 이미지면 당연히 반대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이미지들 말합니다. 낙엽 떨어진다, 비가 내린다, 주저앉았다 뭐 이런 것들 하강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이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상승 이미지하고 긍정적 이미지랑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황이 되게 어려워하지만 다시 일어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나는 너무 슬퍼 그래서 나는 주저앉아 버렸어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그런 것들은 뭐예요? 이 하강 이미지죠. 그래서 하강 이미지하고 그 부정적 이미지하고 그리고 상승 이미지하고 긍정적 이미지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니까 뭐 시의 내용과 상황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적 이미지 잘 나와요, 여러분. 동적은 이게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동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특별히 더 힘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표현될 때는 역동적 이미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동적 이미지는 뭐예요?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적은 이 정이 고요할 정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이런 상태를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불국사라는 시가 이제 그 옆에 나와 있죠. 자, 불국사라는 시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일단은 시각적 이미지, 흰 달빛 했을 때 그쵸? 흰 달빛, 요거 시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문도 눈에 문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시각적으로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어요. 시각적 이미지는 진짜 안 잡히는 시가 없어요, 여러분. 달 안개, 물소리, 뭐 이런 것들. 안개도 뭐 그 시각적 이미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소리. 자, 물소리,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청각이겠죠. 자, 대웅전, 큰보살, 바람소리, 솔소리 당연히 청각적이겠죠. 범영루, 이거 어떤 누각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뜬그림자, 이것도 시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흐는 히 젖는데, 흰달빛, 자문, 바람소리, 물소리. 요거 제목이 불국사였잖아요. 쭉 읽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쭉 읽어보면 여기 안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요? 시각 찾을 수 있고요. 시각이 안 찾아지는 시를 찾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시각은 웬만한 시에서는 시각은 다 잡혀요. 자,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 느껴지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정적인 이미지 느껴지죠. 여기 막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불국사의 모습을 정지된 영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어떤 고요한 어떤 불국사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시 중에서는 이렇게 그 풍경 묘사하는 시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적인 이미지도 느껴진다 라고 했을 때도 오케이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여기 항상 뭐부터 보라고 했죠? 문제부터 보라고 했죠? 여기 우리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죠? 자, 기역과 니은이라는 시어에 여러분이 좀 주목하면서 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선지를 이렇게 대충 사진 찍듯이 한번 봐주면 좋은데, 이미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 시어들이 어떤 이미지인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자, 그리고 지문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문을 한번 보면, 지문에서 항상 시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제목이라고 했죠? 꽃구름 속에. 꽃구름 속에 뭔가 상황,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꽃구름 속에서 뭘 한다는 걸까? 라는 의문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꽃구름 속에서 뭘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 속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꽃바람 꽃바람 마을마다 훈훈이 불어오라. 자, 명령형으로 표현했네요. 꽃바람아 불어와라. 어디마다 마을마다 좀 불어와라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기억을 보고 난 다음에 전체 맥락 속에서 기억을 파악해 봐야지만, 요거 본 다음에 우리 선지로 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꽃바람 불어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꽃바람 꽃바람 마을마다 훈훈히 불어오라 라고 했는데, 거기서 도시적 이미지 느껴집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죠? 자, 도시적 이미지 느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하강의 이미지 불어오라 라고 했어. 이게 좀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이게 비라면 하강의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같은 것은. 하지만 바람은 완전 하강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쵸?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동적인 이미지, 그쵸? 움직임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건 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애상적 이미지 말마다 불어와라 라고 했는데, 요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애상적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었죠. 애상적이라는 거 애가 슬플 애자예요. 근데 말마다 꽃바람 불어오라고 하는 게 슬픈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그런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전체 맥락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수직적 이미지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전체 지문을 한번 봅시다. 복사꽃, 살구꽃, 화환한 속에 꽃들이 있는 그 화환한 속에 꽃구름 꽃구름 화환한 속에 막 꽃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꽃가루 흩뿌리여 마을마다 진한 꽃 향기 풍기어라. 꽃가루 흩뿌리여. 자, 이거 시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시각적 이미지. 마을마다 향기 풍겨라. 이 꽃바람이 여기 마을마다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그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있네요. 치위야 주림에 시달리어 한겨울에 움치고 떨며 살아 나온 사람들. 와우. 근데 이 마을에 지금 꽃바람 불어라 했는 이 마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냐면 아주 많이 마이너스적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밑에를 쭉 보면 서러운 얘기 다 까맣게 있고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 힘들었던 거 다 까맣게 있고 꽃향에 취하여 자 후각적 이미지네요. 아득하니 꽃구름 속에 쓰러지게 하여라. 나비처럼 쓰러지게 하여라. 전체 내용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꽃바람 불어와라. 이게 지금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지만 꽃바람 그 꽃향기 속에 젖어서 살자. 우리 기쁘게 살자. 아름답게 살자. 이런 거 노래하는 시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기억의 애상적 이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기억의 이 부분이 애상적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까? 여기 꽃바람 마을마다 훈훈히 불어와라. 이거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서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절대 애상적 이미지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기억 하나만 봤지만 정답은 이렇게 분명해요. 이렇게 지금 나머지는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자, 아마도 3번이 정답일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는 또 공부하는 중이니까 우리 옆에 이 시도 나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부터 봐라? 제목부터 봐라. 새벽 편지. 새벽에 편지를 썼나? 새벽에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시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별을 자기가 보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네요. 그러면 이 세상 어디에 마르지 않는 그런 샘 하나, 고갈되지 않는 뭔가 영원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다.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빡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시각에 아름다움은 새벽에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자, 여기 보시면 고통과 쓰라림과 여기 이거 쭉 다 이거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자,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했는데 자, 지금 나열한 것들이 다 어떤 상황들이에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마이너스적이다라는 거, 부정적이라는 건 여러분 판단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은 잠들고. 자,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들의 혼들만 깜빡이는 그 고요한 시간에. 우리는 뭘 만난대요? 뜨거움과 만난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자, 이렇게 고통하는 법을 배워야겠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뭐를 위하여. 자, 이거 시에서 말하는 뭔가 지향하는 바. 지향과 지양의 뜻이 달라요, 여러분. 지향은 향하는 거, 추구하는 거. 지양은 자제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향하는 게 나타나요.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따뜻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자, 여러분,
그러면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 편지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새만한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저는 이런 시들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원히 변치 않을, 정말 어디에서도 마르지 않는,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찾고 있어요. 지금 시 속에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것들에 대해서, 시를 쓰는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이런 시들에서 많이 표현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우리가 새소리를 듣기 위해서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거는 필요하지만 이 새소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꽃향기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소리에 꽃향기에 그냥 그거 맞는 것에 위안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니은을 한번 볼까요?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향토적 이미지라는 건 어떤 시골스러운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 시골스러운 느낌 납니까? 그렇지 않죠. 향토적 이미지 X. 자, 여기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잠든다고 해서 상승적인 거하고 다르죠. 자, 그리고 지금 잠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지된 영상 같은 느낌, 정적인 이미지 아주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게 환상적인 거예요? 그건 또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수평적 이미지라고도 뭐 굳이 어떤 수직 수평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여러분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에 대해서, 자, 지금 이미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자, 이 이미지는 언제 쓰는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정서, 태도, 상황, 그러니까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더 명확하고 생생하게 표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이미지들을 통해서 화자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화자가 어떤 의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들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시에 날아오른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 끝까지 하겠다, 나는 지금 달려나간다, 만약에 이렇게 쓰였어요. 날아오른다 라고 하면 상승의 이미지예요. 그쵸? 날아오른다 하면 상승의 이미지인데, 그 상승의 이미지는 곧 뭐랑도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냐면 의지적 태도하고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라는 것이 이런 태도하고 상당히 관련을, 이미지를 통해서 태도를 드러내기가 상당히 좋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서도 잘 표현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로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정서가 더 자세하게 표현되고요. 또 이미지를 사용해서 처한 상황도 효과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 부재 상황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우리 시에 고전시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벽 가운데 너 등불 하나 있구나. 너 누구를 위해서 거기 달려있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등불 하나 홀로 담겨져 있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처한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대상을 묘사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을 묘사해서 대상 그 자체의 속성을 부각해주는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7번까지는 여러분이 시가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시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선지들하고 대응을 시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뭐예요, 지금? 이미지에 대한 내용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통해서 사물의 속성을 표현한다, 표출한다. 사물의 속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청각적 심상, 그 소리의 의미, 소리의 이미지를 통해서 뭐 돌이 되게 단단하고 변치 않고 이런 속성을 드러내는데 청각적 심상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푸른 종소리. 자, 푸른 종소리를 통해서 종소리의 소리가 참으로 청각적 심상인데 이것이 참으로 되게 맑고 깨끗하고 청아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푸른 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상을
묘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자, 색채 이미지를 통해 색채 이미지가 뭔지 여러분이 모르시면 안 되겠죠? 빨간 뭐 이런 그 색채를 나타내는 말이 나타났을 때, 자,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의지적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감각적 심상, 그러니까 뭐 뭔지 몰라요. 후각인지 청각인지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화자가 그리워하는지, 화자가 슬퍼하는지 이런 정서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 역시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네요.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그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자,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화자의 어떤 상황을 나타내주는 것도 우리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 속성. 자,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묘사해주는 시이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움직임이 아주 큰 막 역동적 이미지 어떤 거 얘기한다 했죠? 나 지금 달려나간다 막 이런 것들. 자,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당연히 나타낼 수 있어요. 자, 화자의 정서, 태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색채화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또 이것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화자의 정서,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신화적 세계. 그러니까 신화적 세계라는 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대한 동경.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우리 그 다음 넘어갈 텐데 요 그 다음 시는 여러분이 봤던 시예요. 저번에 저하고 한번 분석했던 시라서 요거는 선지 가지고만 좀 자세하게 판단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서역이라는 거 가지고 뭘 판단해 볼 수 있었어요? 아, 너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구나. 너가 아마도 죽어서 지금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아, 넌 줄 알았는데 꿈을 꾸는 바람에 내가 그 꿈에서 너를 봐서 내가 분명히 들었던 이 소리가 넌 줄 알았는데 그런데 봤더니 네가 아니었죠. 그 소리는 너의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빗소리였다 했던 시였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를 자세하게 보면 자, 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고조됨에 따라 빗소리가 기억에서 디귿으로 인식된다. 고조된다는 것은 점점 커진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발자국 소리가 너의 목소리라고 느껴지는 것, 그리움이 고조됨에 따라 그렇다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상황 판단의 근거로 자, 니은이 뭐였어요? 나무까지 스치는 소매기 소리. 그쵸? 지금 오는 것 같아. 기척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자, 자기가 판단하는 그 상황 판단의 근거로 감각적 현상 뭐예요? 소리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각적 근거로 감각적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당연히 yes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이 리을임을 알고 난 후에 화자의 허탈감. 그쵸? 너의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뭐였어요? 가랑비 소리라는 걸 알고 난 후에 화자의 허탈감이 후두둑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부각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만남이 무산된 화자의 좌절감과 조응한다, 어울린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강의 이미지와 어떤 이런 부정적 정서하고는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또 그렇게 쓰였죠. 지금 비니까 내리는 하강의 이미지 당연히 지니고 있겠죠. yes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계절적 이미지가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는군. 자, 계절적 이미지 봄빛 소리였어요. 봄빛 소리. 댄잎 끝에 방울지는 봄빛 소리. 자, 계절적 이미지가 쓰였어요. 그쵸? 근데 이 계절적 이미지, 그러니까 봄이라는 이미지예요. 그쵸? 근데 이 봄인데, 봄은 뭔가 뭔가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없어. 봄빛 소리인데 너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하늘은 너무 맑아. 그러면 그 비극성을 부각시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 이것도 역시 ye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 오늘 풀고 끝날 텐데 끝까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의 시적 맥락을 고려할 때 A와 B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알겠죠? 자 시열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 검정고시에서 반드시 만날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열을 조금 요 울퉁불퉁 구불구불 요 시어가 어떤 식으로 시의 맥락을 형성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 제목은 구부러진 길. 그냥 직선으로 난 게 아니라 구부러진 길. 자, 이 구부러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이 구부러진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아, 지금 보니까 구부러진 길은 화자에게 있어서 플러스적이네요. 자, 나는 하는 거 보니까 화자 표면에 드러났네요.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자, 내가 구부러진 길이 좋다고 하는 이유, 이것도 만날 수 있어. 자, 감자 심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 자,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 이래서 나는 구부러진 길을 좋아하나 보네요.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이래서 지금 구부러진 길에 대해서 그 길을 좋아하는 이유, 그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내 주고 있네요.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구부러진 길은 산도 품고 마을도 품고 구불구불 간다고 합니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구부러진 길이 좋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여기 두 개는 아주 대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흑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는 그 과정 속에서 뭘 한다? 가족을 품는다. 이웃을 품는다. 그래서 나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아유, 구부러질 완전 플러스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A는 흑투성이 감자의 긍정적 의미와 어울리고 구부러진 삶의 부정적 측면과 어울린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네요. 자, A 울퉁불퉁. 자, 요거는 흑투성이 감자 이거 완전 플러스잖아요. 지금 그쵸? 구부러지고 흑투성이 감자 요거 이 사람 화자 완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좋은데 자, 이 구불구불이 부정적 측면하고 어울립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구부러진 삶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보고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X가 되겠죠? A는 B와 더불어 반듯한 길 10괴와 의미상의 대비를 이루며 흑투성이 감자의 이미지와 어울린다. 그쵸? 요 두 개 다 지금 어때요? 요거랑은 대비. 그쵸? 여기 나왔던 요거랑은 대비 구부러진 길을 살아온 사람하고는 완전 조응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건 노였고 요거는 예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A는 B와 더불어 흑투성이 감자의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그쵸? 울퉁불퉁 구불구불 지금 이거는 A는 그 흑투성이 감자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맞는 말이네요. 구부러진 삶에 대한 비관적 노. 구부러진 삶에 대해서 완전 긍정이었죠. 이거는 X.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시문제 여러분 다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A는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 울퉁불퉁이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고 B 요 구불구불은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 A는 이게 구부러진 길 살아온 사람의 내면이 울퉁불퉁한가? 이게 조금 애매해요. 그쵸? 근데 밑에 보면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아니라고도 볼 수 있고 여기선 조금 여러분이 헷갈려도 괜찮아요. 근데 확실한 건 여기죠. 구불구불이 반듯한 길 살아온 사람에 대한 것 절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듯한 길은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자, 반듯한 길이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뭘 수용하고 이런 얘기, 적극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자, 구부러진 길을 B는, 자, 이 A하고 B하고 지금 서로 다르게 쓰였나요? 같은 맥락에서 쓰였거든요. 요런 식으로 나오는 선지 당연히 틀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구부러진 길을 적극적으로 예찬한다. 요것도 조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선지 당연히 뭐가 됩니까? 노가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요건 되게 고난이도 문제예요. 완전 고난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맞았을까? 제가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 요거는 고1 문제였지만 이거에서 그 맞춘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자, 요렇게 보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기를 먼저 읽으면서 시에 이런 부분이 대응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감정이 과잉 노출되지 않도록 절제된 시어 언어로 시를 형상화하는 능력은 정지용 특유의 것이다. 자, 작가를 중심으로 시를 감상하는 게 표현론인데 요거 표현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네요. 그는 대상에 대한 언어적 묘사를 통해 독특한 시적 공간을 형상화한다는 건 이미지화한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감각적이고 참신한 이미지의 도입, 선명하고 세련된 표현의 선택 등이 그의 이미지즘의 특징이다. 한편 그는 생활 속의 일상어를 시의 언어로 사용한다. 그의 시에서는 상태와 동작을 한정하는 고유어로 된 부사를 활용하여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는 예가 자주 발견된다. 자, 아마 여기에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 여기랑 좀 대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시 안에 이 내용들이 좀 들어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지용의 성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성류예요. 성류. 성류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죠. 성류의 모습이. 자, 그거를 떠올리고 같이 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장미꽃처럼 곱게 피어가는 화로의 숯불. 입춘 때 밤은 마른 풀 사르는 냄새가 난다. 자, 청각적 이미지가 쓰였어요. 그쵸? 자, 그 화로, 요렇게 그 화로에 이렇게 제가 있고 여기 숯불이 이제 화로에 이제 숯불이 있는데 자, 그거는 풀 사르는 냄새가 난대요. 장미꽃에 요것을 화로에 이제 숯불이 있는 것을 비유를 했네요. 한겨울 지난 석류열매 쪽에요. 홍보석 같은 알을 한 알, 두 알 맛보노니 투명한 옛생과 새로운 시름의 무지개요. 금붕어처럼 어린 여릿한 느낌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석류를 쪼개서 먹는 석류 안에 여러분 본 적 있죠? 그 보석처럼 빨갛고 예쁘잖아요. 자, 그거를 맛봤대요. 맛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났나 봐요. 이 열매는 지난해 10월 상달 우리 둘의 조그마한 이야기가 비롯될 때 익은 것이니 작은 아씨야 가려진 동무야 남몰래 깃들인 내 가슴에 졸음오는 옥토끼가 한 쌍 옛 연못 속에 헤엄치는 흰 고기에 손가락 외롭게 가볍게 스스로 떠는 은실 성류아를 아라리 비추어 보며 신라천년의 푸른 하늘을 꿈꾸었노니 뭔가 석류를 먹으면서 느껴지는 감정, 뭐 그리운 사람들도 생각나고 뭐 그 어떤 풍경도 떠오르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시 같다 정도 여러분이 이 사람 지금 석류 먹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시는 여러분이 해석을 온전하게 다 못해내고 모르는 단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전체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A 보면 감정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절제된 시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외롭게 가볍게 스스로 떠는 자, 여기서 보면 외롭게 하고 가볍게를 놨다는 거죠. 자, 외롭게 하면 진짜 외로워. 근데 외롭게라는 거는 되게 마이너스적 정도예요. 근데 가볍게라는 말하고 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외롭게 가볍게 스스로 떤다. 외롭긴 한데 가볍다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앞에하고 뒤에하고 조금 다른 느낌의 시어를 통해서 외로움의 정서를 완전 치우치지 않게 너무 외로워가 아니네. 외롭지만 약간 가벼운 정도네 라고 지금 나와 있어서 치우치지 않게 했다. 아주 적절한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거랑 똑같은 예로 여러분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것이 있어요. 자,
외롭다는 거 완전 마이너스야. 그쵸? 근데 황홀하다는 거 플러스야. 그래서 외롭다는 그 정서가 완전 치우치지 않게 감정의 절제에 나타난 거 요것도 여러분 하나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면요. B가 뭐였냐면 독특한 시적 공간을 형상화한다. 신라천년의 푸른 하늘에서 푸른 이 하늘은 화자가 슬픈 역사를 고뇌하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자, 푸른 하늘. 자, 요거는 슬픈 역사를 고뇌하는 공간입니까? 지금 여기 내용 전체적으로 슬픈 역사에 대해서 아파하고 이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요거 하나 나타난 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X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보면요. 감각적이고 참신한 이미지의 도입. 자, 밤은 마른 풀 사르는 냄새가 난다. 밤의 시각적 심상이 풀 사르는 냄새의 후각적 심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자, 밤이에요, 밤. 이거는 시각이에요, 그쵸? 근데 풀 사르는 냄새의 후각적 심상을 통해서 밤을 표현해주고 있다.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위에 C의 이 감각적이고 참신하다. 감각적 이미지 쓰였고 그걸 통해서 좀 새로운 이미지를 새롭게 표현을 했으니까 참신한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4번 보시면 자, D. 선명하고 세련된 표현. 자, 옛 연못 속에 헤엄치는 흰 고기의 손가락이라는 것. 자, 여러분 뭔가 또 눈으로 연상이 되죠? 시각적으로 선명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5번 선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릿여릿한 느낌이여의 여릿여릿. 자, 여릿여릿은 석류 아래 부드럽고 여린 감촉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자, 여기 이가 뭐였냐면 상태와 동작을 한정하는 고유어로 된 부사를 활용하여 그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는 예가 발견된다라고 했는데 요 여릿여릿을 사용해서 석류 아래 부드럽고 여린 감촉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자, 요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그 석류알에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강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부드럽고 되게 그 여린 감촉을 여릿여릿이란 말로 되게 약간 그 여성적인 느낌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석류를 떠올리면 뭔가 막 단단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바위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릿여릿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자,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한 것들 잘 복습하시고 자, 다음 강 시어의 의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